네, 코엑트 제주 밸브 네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의 좌장 선생님으로는 인천 성모병원의 전두수 선생님, 고대 구로병원의 나승훈 선생님, 부천 세종병원의 최영진 선생님께서 모셨습니다. 네, 전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Learn from Cases, Complex Tab이 Challenging Situation, Deviation by Valve Type입니다. 혹시 뭐 농담이지만 그 발표회 때 컴퍼니가 혹시 너무 디베이트는 심할 것 같으면 잠깐 나가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케이스는 아마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많은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많은 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세션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자정해 주실 분은 고대 구로병원의 나승훈 선생님, 부천 세종병원의 최영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패널로는 상계백병원의 김광식 선생님, 고대 안암병원의 김주현 선생님, 부산 백병원의 양태현 선생님, 대전 성모의 이면희 선생님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탑인 바이크스 밸브, 사이징 스트래티지, 밸브 셀렉션, My practical tips and tricks. I prefer valve expandable. 서울 삼성병원의 최승혁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이커스피드 밸브의 발론 익스펜더블이 좋다라는 말을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 데이터를 잠깐 봤는데 21명 했더라고요. 근데 발론 익스펜더블을 13명, 그다음에 셀프스펜더 8명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발론 익스펜더블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76세 남자 환자이시고 민 그레디언트가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칼슘이 있고 타입은 라페가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타입 1 라페 타입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어떤 밸브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셀프 스펜더블 밸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뉴루스를 봤더니 29mm를 해도 오버사이징을 해야지만 6% 정도 되고, 그것도 4cc 정도 해야 되고 2cc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커스피드가 좀 크게 애뉴루스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메드트로닉을 선택을 했는데, 메드트로닉은 페리메터가 한 97 정도, 3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를 34를 해야 되나 또는 29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프라 애눌라의 이런 서큘러하게 좀 재보고, 이게 페리메터 드리븐으로 했을 때 바이커스피드의 경우에 한 4 내지 5mm 정도 상방에서 이분이 애닐루스보다는 유해가 좀 작고 86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셀프 스펜더블 하기로 하고, 보여드린 것처럼 벌룬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이징을 좀 재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5mm 벌룬을 가지고 하면서 엔조를 해봤는데 꽉 차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25mm 정도에 꽉 찼기 때문에 29mm로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다음에 봤더니 역시 이 라페 때문에 벌려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한쪽이 눌리는 이런 소견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6mm 벌룬으로 지금 벌룬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벌룬할 때는 딱 펴졌는데 다시 벌룬이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봤을 때 아직도 이 앞에 있는 부위 RL 타입에서 약간 눌리는 경향이 보이고, 마일드하고 머더레이트 정도 되는 AR이 관찰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 6개월 뒤에 봤는데 여전히 머더레이트된 PVR이 관찰되는 환자였고, 대신 엔티프로비엠피 같은 거는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 주제가 바이커스피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커런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지버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쓰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탑이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고요. 요즘은 그래서 탑이에 좀 스페시픽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왔고, 그게 이제 트리커미셜 또는 바이커미셜인데 이게 라페가 있냐 없냐 이렇게 탑이하는데 디시전하는데 중요한 팩터들만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토미컬한 컨시더레이션은
이게 칼슘이 라페 또는 커습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너리 테이크오프가 굉장히 아노멀러스하다는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사이징하고 위치 이런 거를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컴플리케이션이 타발을 했을 때 파라이브라 리키지가 굉장히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트라이크스피드보다 특히 또 이제 애뉴럴 럽처 같은 게 생겨서 서저리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커스피드는 굉장히 다양하죠.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거를 좀 최근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해서 서큘러하냐, 애놀루스가 좀 엘리틱하냐, 또는 파이브로틱한 라페가 있느냐, 또는 뭐 칼시파이드 라페가 있느냐, 또는 리플릿이 칼슘이 많느냐, 또는 파이브로틱한 리플릿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경향이 있고 이걸 좀 더 해서 이게 리스트릭티드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뭘 디바이스를 넣었을 때 얘가 움직일 거냐 다시 말해서 절대로 안 움직일 거고 오히려 밸브가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릭티드 또는 이렇게 이 베이스나 이런 쪽에 없는 경우에는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언리스트릭티드 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칼슘이 라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리플릿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 데이터에서는 칼시파이드 라페가 있으면서 이 리플릿에 칼슘이 많으면 그 사람들의 모탈리티도 높더라 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아ortic 루트 인jury도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고 파라볼 리키지도 많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사이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프라 애눌라 스트럭처를 열심히 봐서 동그라미를 그리던 아니면 인터 커미셔 디스턴스를 해서 이 애눌루스를 가지고 이 밸브 컨피규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테이퍼드 타입인 경우에는 좀 작게 한 사이즈 언더 사이징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벌룬을 해서 벌룬에 새는 걸 본 다음에 그 파이널 벌룬 사이즈에다가 페리메터로 드리븐된 다이아메터를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벌룬 퍼실리테이티드 사이징이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다운사이징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느 기관에서 라페 랭스하고 칼슘만 가지고 다운사이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쟀는데 칼슘 스코어가 300 이상이면 마이너스 1 정도 바이커스피드의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1mm 정도 빼라. 그리고 라페가 전체 페리미터 드리븐 다이아미터보다 50% 이상 길면 역시 잘 안 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빼라. 그리고 칼슘이 라페에 있으면 마이너스 0.5를 더 해라. 그래서 맥시멈 다이아미터를 마이너스 2.5까지도 줄여라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이 발룬 스펀드 밸브를 쓸 때는 또 사피엔의 경우에는 서클 메서드라고 해서 가상의 서클을 이렇게 된 다음에 0, 3, 6, 9 이런 식으로 재봐서 이게 코미셔에 달라붙게끔 하는 이런 사이즈를 우리가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리스트리티드 칼슘이 많은 경우에는 펴지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다시 프로젝티드 서클을 꼭 다시 한번 매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컨센서스는 이런 랭스나 라페에 생기는 바이커스피드 때 칼시피케이션의 랭스, 익스텐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퍼포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밸브 익스펜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경우는 언더사이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멀키한 리플리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으면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도 있고 심지어는 발사발 럽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제대로 싱글 딱 이게 좋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타입 제로 바이커스피드 밸브를 가진 환자분이시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코로너리가 양쪽에서 나오는 레터럴 타입이고 칼슘 뭐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T를 매저를 했고 CT 매저상에서 한 23mm 정도를 해서 한 1cc 정도 오버사이징을 하면 4% 정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커스피드는 보통 사이징을 0에서 5% 정도 오버사이징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벌룬을 해서 사이징을 한번 보고요. 20mm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잘 하고 이때 이제 바이커스피드는 좀 트라이커스피드 보이는 것보다 약간 올려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좀 하이로 임플란테이션 하려고 하면 좋겠고요. 23mm 언더 cc 1cc 한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AR 없고 아까 보이신 그 셀프 익스펜더블에 비해서 굉장히 시메트리컬하게 잘 펴진 이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1개월 뒤에 팔로업 했을 때도
거의 AR이 없는 소견이 관찰되고요.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칼슘이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라페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라페에 칼슘이 많지 않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뒤에 보면 숨어 있는 청키한 칼슘이 이렇게 하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에어리어 드리븐 애놀루스는 26.7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소개한 유주얼한 서클 메서드로 하니까 26짜리를 넣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센트를 그러면 한 0% 정도 아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하자면 26을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원래 계산된 거에 10% 가까이 됩니다. 그럼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보통의 경우에는 한 0% 하자고 얘기를 할 테지만 저희는 저 칼슘이 있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좀 줄여서 아까 다운사이징 메서드처럼 마이너스 2 정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벌룬으로 사이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2mm를 해서 제가 엔저를 해봤더니 꽉 차서 아까 보여준 칼큘레이션을 하면 한 24.2, 보통 쟀던 것보다 한 2mm가 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메서드에서도 칼슘이 많고 라페가 길고 칼슘이 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를 하면 23.9. 그다음에 이게 이제 리스트리트 타입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얘를 넘어서게 원을 그린다기보다는 좀 찌그러질 가능성이 많고 이쪽은 절대 안 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을 다시 하면 아까 하는 보다 좀 더 작은 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원을 하면 그게 한 24 정도 되니까 한 23은 맞겠다 싶어서 저희는 보여주시는 것처럼 26을 원더필을 1cc를 더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할 때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하면 터지기 때문에 사피엔을 할 때 천천히 하고 뭔가 막 되게 레지스턴스가 많다고 생각하면 그만 둬야 됩니다.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밸브가 절대 이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칼슘이 있던 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칼슘이 없었던 넌 NCC 쪽으로 완전히 밀려서 사이너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심스럽게 하면 뭐 충분히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칠 수 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페러블 리키지가 마일드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21명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다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타입 제로가 4명을 했고요. 사피엔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익세시브하게 라페가 칼슘이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에 쭉 보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썼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더레이트하게 PBL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에볼루스 쓴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또 다시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입 제로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이 벌룬 익스펜더블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고 라페에 칼슘이 없으면 더더욱 그다음에 마일드한 칼시파이드 라페까지도 벌룬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비한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고 이렇게 찔릴 것 같은 창같이 라페에 칼슘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코어 밸브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밸브가 더 좋느냐 케바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결정 안 해주시고 가셔가지고 다음 강의는 그 최인호 교수님 이번에는 그 I prefer self expander입니다. 그 두 강의 듣고 나중에 또 함께 디스커션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서 선생님이 세게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세게 안 하시네요. 제목을 그렇게 줬으면 안기욱 선생님 의도대로 뭐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제목 받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사에 다 프록터기도 하지만 아이커스피드 뭐 카운슬도 하고 있고 양쪽에 뭐 사실 밸런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제목대로 하겠습니다. 되게 바이커스피드 다 나이가 젊죠. 그래서 심텀이 생겼는데 75세시고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뭐 에코해서 보니까 저기는 윈도우는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바이커스피드고 이게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있는 시비어로 되죠. 그래서 CT도 찍고 저희 병원에서 CT 찍어 보니까 이제 타입 G로 그다음에 메저링을 쭉 했습니다. 헬미트 한 66 정도고 그러면
75세 여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그 보험 급여 가이드라인에서 하트팀 디스커션 하라고 돼 있고 바이커스피드는 모든 팀원이 다 동의를 해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심텀이 어떻고 리스크 스코어가 어떻고 바이커스피드냐. 바이커스피드는 지금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7 SDS고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실명이 나오면 안 되는 한 분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안 될 경우에 2차 협의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논이 하는 게 이제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심초음파, 그다음에 담당 전문의 주치의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위원장은 이제 초음파 전문의가 위원장이 돼서 초음파 전문의가 할 수 있다 그러면 2차 협의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협의체 통과하고 에볼루트 프로 26 경피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던 한 점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으니까 뭐 굳이 더 해드릴 건 없고요. 타입 01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그 전체 수술 환자의 어느 정도가 바이커스피드인지 3 aortic stenosis 환자의 어느 정도가 바이커스피드인지를 보면 전체 환자를 다 따지면 당연히 트라이커스피드 많죠. 바이커스피드는 실제로 제너럴 파퓰레이션 한 1~2%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미들라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커스피드보다 바이커스피드가 결국은 거의 대부분 망가지기 때문에 거의 반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젊은 에이지에서는 2대1로 바이커스피드 훨씬 많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나이가 젊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바이커스피드는 조금 전에 다 설명해드렸죠. 폴스 카미쇼가 있고, 그다음 파이브로틱, 에이시메트릭한 리플렛의 에어틱 루트 클래시피케이션, 앵귤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애닐러 사이즈가 크다, 그다음에 호리존털 포지션, 어센딩이 늘어나 있다, 뭐 등등의 캐릭터리스틱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리스틱 때문에 서전들은 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극복을 다 할 수가 있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커스페이스의 타바를 할 때는 픽테일을 어디다 놓을 거냐 이게 나오는 데 따라서 보고 그다음에 제일 낮은 곳에다 픽테일을 놔두고 주로 프리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론 익스팬더블 하더라도 프리디를 하면서 밸브의 모션이나 데미지 뭐 등등을 다 계산을 해야 되고요. 셀프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디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플로이 하고 나서 어떻게 돼 있냐, 언더 익스펜전 돼 있느냐 따라서 아예 투머치 언더 익스펜전에 대해서 눌려 있으면 그걸 빼고 프리디를 안 했으면 꼭 해야 되는 거고 사이즈 좀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올리버 팁 제거하기 전에 이 안에 벌룬 하나 더 넣어서 포스티를 하면서 올리버 팁 제거하기도 하고 그런 등등의 이제 컨시더레이션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바이커스피드는 항상 다운 사이징하고 그 다음에 인터커뮤니케이션 디스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 프레임이 디스토션 되는 것도 꼭 고려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은 한 번에 넣는 거지만 셀프는 리포지셔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바이커스피드에서 좀 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테이션 높이를 좀 높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리존탈 에어얼타라는 걸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아까 보여드렸던 75세 여자분은 이제 사이징을 보면 이분은 그래도 익센트리시티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이시고 20 정도 애뉴러스가 계산이 되는 분입니다. 다른 이슈는 없고 그래서 이 메저링을 쭉 하면서 어디가 제일 좁은 데고 가장 미니멀 다이미터 이상은 벌룬을 프리딜도 마찬가지고 포스딜도 하면 럽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26mm, 26% 오버사이징 되는 걸로 골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분도 이제 좀 누워 있죠, 그죠? 좀 75세라 칼슘 아주 많지는 않으시고, 그다음에 프리디를 해보면 여기 칼슘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고, 코로나리 워스팅을 막는지 이런 것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단축이 18mm였기 때문에 18mm 벌룬을 사용하고, 커스 버블렛 뷰가 실제는 이제 바이커스피드 때문에 그게 맞는 터미널로지는 아니지만 그 거의 비슷한 앵글을 이미지너리 CT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 위치에서 약간 높은 위치로 이제 임플란테이션 하고 있고, 그렇게 임플란테이션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앵글에서 보고 LAO에 가서 랩 사이드 쪽에 랩 코로나리 사이너스 쪽 그쪽 뎁스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풀 디플로이를 하고, 풀 디플로이 하고 나서 보면 한쪽을 돌려가면서 보면 어딘가가 덜 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버 팁 나올 때는 꼭 이렇게 돌려가면서 제일 좁아 보이는 데서 이 스탠드 프레임에 안 걸리도록 리트리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리트리버를 한 다음에 당연히 포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아주 잘 석세스풀 타바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뭐 65세, 당연히 이분은 근데 수술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나이가 젊고 바이커스피드인데 열 때 가슴은 더 안 열겠다고 하셨던 분이라서 탑의를 하기로 했고요. 탑의 보시면 이분은 거의 여기는 타입 0처럼 보이지만 쭉 트레이싱 해보면 타입 2 바이커스피드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 에올타가 많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이제 프리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는 와이어를 에이펙스로 스트레이트로 넣으면 나중에 밸브를 디플로이 할 때 움직이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팁입니다만 이렇게 포스티리어 쪽으로 갖다 놓으면 호리존탈 하트에서도 비교적 쉽게 팝업 되거나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뎁스 아주 좋죠. 그래서 파이널리 잘 에블러트 29mm 가지고 잘 했었던 케이스고요. 연세도 많고 바이커스피드는 칼슘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분인데, 이분은 여기 열리는 거 보면 보통은 제트가 이렇게 나가니까 와이어링을 할 때 이쪽 그레이트 커버처 쪽에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열리는 게 레스 커버처 쪽으로만 열리죠. 그러니까 제트가 이렇게 나가니까 와이어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바이커스피드 와이어링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칼슘도 많고, 그래서 이런 환자는 이게 septal 펑처를 해서 LV에서 에올타로 와이어를 넣고 밑에서 스네어로 잡아서 익스터널리제이션하고 거꾸로 이제 들어가서 하면 되고요. 굉장히 좁잖아요. 거의 안 펴질 정도로 이렇게 좁은 밸브고, 좁은 에올타하고, 여기 이제 프리딜 해놓고 그다음에 나서도 다 안 열려서 포스트를 하고 파이널 엔조 해보면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현재 6개월 팔로우를 해보면 여기가 약간 새는 건 남아있지만 아주 잘 됐고 LV 펑션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바이커스피드라는 게 정말 젊은 사람한테 많고 로우 서지컬 리스크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커미셔널 디스턴스를 롱 숏을 잘 보셔야 되고, 수프라애놀라 메저먼트를 해서 사이징을 잘 해놓은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파라벨브랄 리그는 당연히 익센트리시티랑 칼슘 때문에 많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스트로크 프리벤션 할 거냐 등등의 이제 이런 거를 잘 고려하고, 스트럭처럴 밸브 디토리오레이션이 이제 런지비티, 듀러빌리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션 8이어 보시면 그 수술이랑 비교해서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죠. 특히 뭐 SBD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고 전체 밸브 페일리어를 보면 그냥 두 개가 컴패러블하게 나왔죠. 그래서 밸브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의 듀러빌리티는 8년 이상 개런티가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까 노션은 코어 밸브만 쓴 거지만 최근 밸브까지 해서 보면 이 스트럭처럴 디토리에이션이 더 적고 더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나중에 롱텀 듀러빌리티로 연결이 될 거니까 셀프 익스펜더블이 젊은 사람한테서 더 유리할 거다. 유리하다면 이제 바이커스피드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밸브 생애 첫 번째 밸브를 어떤 걸 할 거냐를 고민할 때 듀러빌리티 이슈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되고 그래서 프로븐 듀러빌리티와 SVD가 적은 밸브를 젊은 사람한테는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셀프 익스펜더블은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컨포머블해서 또 이제 그 익센트릭한 그런 오리피스에 잘 컨포메이션 하면서 나중에 점점 파라벨릭도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 리캡처블 하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열심히 맞춰서 정확하게 좋은 위치에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트라이커스피드에서 커스브 오버랩 뷰를 이용하면서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를 내렸는데 바이커스피드도 이런 비슷한 뷰를 이용해서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를 내리면 나중에 뭐 젊은 사람 당연히 롱텀이 좋을 거다. 그래서 제가 장기욱 선생님의 의도대로 I prefer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위원장은 나승훈 네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두 가지 디스커션 제목을 두 분이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자는 서울대 한정규 선생님이시고 스몰 에어틱 애뉸러스의 탑에 대해서 두 디바이스의 차이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 맞춰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순환기 한정규입니다. 저는 이 스몰 에너틱 애널리스를 가진 환자에게서의 타비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과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지컬 AVR을 시행한 다음에 페이션트 프로시스 미스매치 PPM이 발생하면 여러 이유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PPM은 스터디마다 좀 다르지만 인덱스드 EOA가 0.85 이하, 시비어 PPM은 0.65 이하로 되게 정의합니다. 오비지한 사람이 이거보다 약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스몰 애널러스에서는 당연히 디바이스가 더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PPM 리스크가 더 높아지게 되겠는데 스몰 애널러스를 가진 환자에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로 타비를 시행한 환자는 레지스트리, 타비 스몰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몰 애널러스는 애널라 이오레가 400제곱밀리미터 미만, 페리미터 72mm 미만으로 되게 정의하는데 다이아메터 기준으로 22에서 23mm 정도에 해당합니다. 베리 스몰 애널러스는 대개 한 19에서 20mm 이하 미만으로 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지스트리에서 올코즈 모털리티를 예측하는 인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시비어 PPM이라는 거죠. 그리고 PPM을 예측하는 인자는 외국에는 이제 셀프 익스펜더 밸브도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트로 애놀라 밸브 타입인 경우에 좀 더 리스키하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포스트 딜레이테이션 시행하면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프로텍티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과 비교해서는 특히 스몰 애놀러스에서 타비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오버사이징을 열심히 해왔죠. 그리고 신스트롯을 가지고 있고 꼬맬 필요가 없으니까 스윙 링이 없어서 타비가 미커니스틱하게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서지컬 밸브와 AVR과 비교해서 보면은 PS 매칭한 연구에서 퇴원 시점에서 이펙트 오리피스 에리어가 더 크고 민 에어틱 그레이드가 더 작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PPM 특히 시비어 PPM 리스크가 더 작다라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코어 밸브의 피보탈 하이리스크 트라이얼을 보면은 이 서지컬 밸브의 경우는 애널러 사이즈가 점차 감소할수록 모드로 이상의 PPM 리스크가 증가하지만 타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몰 애널러스에서 특히 시비어 PPM이 존재하면은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스몰 애널러스일수록 PPM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헤모다이나믹하게 더 좋은 밸브와 치료법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와 비교하는 것을 봐도 서지컬 밸브, 스텐트 혹은 스텐트 리스와 뭐 다 비교를 해봐도 특히 애놀러 사이즈 20mm 미만, 그러니까 베리 스몰 애놀러스를 가진 환자군에서 PPM 리스크가
탑에서 적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스몰 애널러스 탑위에서는 이제 피부의 리스크가 좀 우려가 될 수 있죠. 리키지가 발생하는 것이. 그런데 스몰 애널러스는 애널러스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피부의 리스크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N수가 좀 작긴 합니다만 한 스터디에서 모더레이트 AR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애널 사이즈 22mm 이하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도 있으니까 피부의 리스크를 좀 스몰 애널러스에서는 조금 걱정을 덜 수 있겠고, 실제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밸브가 점차 발전하면서 코어 밸브에서 R 프로로 발전하고 또 사피엔 X에서 3로 갈수록 피부의 리스크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헤모다이내믹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 수프라 애널러 스트럭처를 가진 밸브가 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애널러스 레벨에서 남아있는 탑에서는 제거할 수 없는 애널러스의 스틱한 구조물들이 밸브를 누를 수 있지만 수프라 애널러스 구조는 그쪽에서 떨어져 있어 밸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밸브가 풀리 익스펜션 되어서 이펙트 오리피스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몰 애널러스를 가진 환자군에서 세피엔 3와 에볼롯 R을 비교한 혹은 베리 스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프레셔 그레디언트나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리어가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환자의 장기적인 클리니컬 아웃컴과도 연계되느냐는 데이터를 좀 더 모아야겠죠. 지난 한 10년간 탑일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된 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클리니컬 데이터도 아마 조만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세피엔 3와 코어 밸브, 그리고 우리도 조만간 쓰게 될 어큐로 네오 시스템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수프라 애널러 스트럭처를 가진 이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이죠. 비교해서 보면 민 그레디언트가 볼링 익스펜더가 14, 셀프 익스펜더블이 한 10 정도 됩니다. EOA가 1.2 대 1 정도 되고요. PPM이 모더로 이상의 PPM 리스크가 역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좀 더 작다라고 보도돼 있고, 스몰 애널러스에서는 페이스메이커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피엔이 XT에서 3로 이제 발전하면서 익스터널 스커트가 생겨서 피벨 리스크를 더 줄였는데, 이 반대급부로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라고 돼 있어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셀프 익스펜더블이나 볼룬 익스펜더블이나 페이스메이커 리스크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최근의 결과이긴 합니다. 또 스몰 애널러스에서 세펜 XT와 코어 밸브를 비교한 RCT 결과를 보면은 EOA가 아까처럼 1.2 대 1 정도 되고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7 대 10 정도 됩니다. AR은 양궁간의 차이가 없고요. 또 그 다음 버전인 에볼롯 R과 세피엔 3를 비교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면은 EOA가 1 대 0.8 정도 되고 프레셔가 역시 6에서 13 정도 됩니다. AR은 차이가 없고 PPM 리스크가 에볼롯 시스템이 더 적다라는 것이 보고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대략 볼룬 익스펜더블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스몰 애널러스에서, 그리고 셀프 익스펜더블 5에서 10 정도,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로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여자 90세 환자이고 키가 150, 체중 51kg, 작은 체구를 가지신 분이죠. 바이페스쿨라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널러스 사이즈가 한 16에서 20mm, 그러니까 베리 스몰 애널러스를 가진 환자분이고요. 코로니 하이트가 8mm, 상당히 낮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SD 정션이 다이미터도 20mm 정도니까 모든 게 다 작죠. 이 환자는 에볼롯 R 시스템, 이때 R이 있었던 시절이어서 R 시스템 23mm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리미터 드라이브드 다이미터로 계산한 오버사이즈가 23% 정도 되는 것이고요. 베스트 앵글이 한 LAO 10 정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코스 오버뷰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여기서 3커스브 코플라인 뷰에서 임플란테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넬 하이트가 낮았기 때문에 혹시 이 밸브가 코로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서 18mm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코로넬 플로가 잘 가는 걸 먼저 확인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밸브를 임플란테이션하고 아치를 넘겨서 3mm 정도 뎁스를 목표로 임플란테이션 시작했습니다. 시술 중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임플란테이션 시작을 하고 뎁스는 한 3mm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로 임플란테이션 끝내기 전에 다이를 쏴봐서 코로넬 플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파이널 임플란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AR이 조금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뎁스가 적절한지, AR은 어떤지를 평가한 다음에 이제 끝냈고요.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직접 측정해 보면은 역시 5mm 머큐리 이하 미만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 인덱스가 18 정도니까 좀 AR은 좀 있었던 환자죠. 이 환자는 EKG는 이상이 없었는데 직후에는 나흘째 되는 시점에 이제 컴플리트 AV 블럭이 생겨서 결국 페이스메이커는 일단 임플란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까지 현재는 4년 좀 넘게 팔로우업했는데 3년 팔로우업해 보면은 AV가 1.4, 프레셔 그래도 6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찍었던 심전도를 보면은 이제 셀프 비트가 잘 유지되고 있죠. 저희가 데이터 모아 보면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컴플리트 AV 블럭이 생긴 환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3일 이내에 스폰테니스 비트로 잘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한 환자 중에서도 4개월 정도 지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페이스메이커 디펜던시가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처음에 컴플리트 AV 블럭 생긴 환자의 4분의 1 정도만 페이스메이커 디펜던시가 생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85세 여자 환자분이고 심텀이 있었고 이 환자도 시비어 AS로 진단이 됐습니다. 심전도는 특별한 이상성은 없고요. LVH는 뭐 있고 그리고 뭐 이젝션 프레셔는 괜찮습니다. Vmax가 5 정도, 프레셔 그레이드가 78이고 AVA가 0.4 정도니까 베리 시비어한 AS가 있고요. 코로너리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SD 스코어 4%쯤 되고 아치에 칼슘이 좀 있고요. 디스탈 이오토랑 일리어 바이퍼케이션 근처에 심한 칼슘이 있습니다. 펑처 사이트는 깨끗했던 환자였고요. 그리고 AV 애널러스 다이미터가 20mm 미만이니까 베리 스몰 애널러스를 가진 환자분입니다. 칼슘은 세 밸브에 이제 밸런스드 되게 돼 있고 이제 SD 정션부터 그 위쪽으로 희한하게 칼슘이 이렇게 침착이 돼 있어서 이 벌론 익스펜션 할 때는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코로인 하이트는 좀 보더라인합니다. 그리고 SD 정션이 다이미터 좀 보더라인 20mm니까 보더라인하고요. 커스 오버랩 뷰랑 3커스 코플레인 뷰도 확인하고 멤브레인 셉텀이 4.8mm인데 서양 데이터에 6.5mm 미만이면 LBB 리스크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케이스 보면 6.5 이상 된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작은 게 한국인 동양인 특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에볼루 프로이고요. 프로 23mm 넣기로 했고 20% 정도, 18% 정도 오버사이징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슘이 박혀 있는 일리악 바이피케이션 부위 다이미터 측정해 보면 CT에서 3.8 오른쪽, 왼쪽이 4.5 정도 돼서 일단 왼쪽으로 메인 루트를 잡고 언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루트 에어토에서 커스프 베스트 앵글과 커스프 오브랩비를 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6mm 벌룬으로 엔지오플라스티 했는데 벌룬이 뭐 잘 익스펜션 되었고 럽처는 없는지 이제 DSE로 찍어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 시비어한 A였기 때문에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넣는데 벌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서 잘 좀 힘을 들여서 넣었고 이럴 때는 프로포폴 같은 걸 묻혀가서 루브리케이션 하면 도움이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치를 넘긴 다음에 벌룬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는데 3mm 정도를 잘 지켜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넣다 보니까 어느새 깊이 더 들어가가지고 한 8mm 정도 아주 깊이 밸브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역시 AR이 많이 생기고 너무 깊다라는 게 생각이 되어서 이 환자는 리캡처를 시행했습니다. 리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는 와이어를 좀 지그시 넣으면서 카세터는 약간 빼면서 밸브 높이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번에 좀 더 높게 임플란테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플란테이션 하기 전에 찍어보고 높이가 괜찮고 AR이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임플란테이션 하고요. 그다음에 찍어보면은 뭐 높이나 AR 정도 괜찮다는 걸 여러 각도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레셔 그래도 아까처럼 역시 5 미만이고 스터디하고도 컴패터블한 그 정도이죠. AR 인덱스는 14로 좀 높이 나오는데 우리 병원에서 만든 뉴 AR 인덱스 4.1 정도로 PBL 괜찮다는 뭐 그 정도 데이터이고 이 환자도 역시 나흘째에 컴플리트 AV 블럭이 생겨서 결국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84세 여자 환자인데 역시 바이패스쿨라 블럭이 있고요. AR 소견이 AS가 시비하게 있고 SD 스코어 5%쯤 됩니다. 이 환자는 칼슘은 전혀 없이 깨끗한 환자였었고 애널러스 다이미터가 18mm 역시 베리 스몰 다이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은 깨끗한 환자였었고요. 하이트는 보드라인한 정도이고 뭐 멤브레인 셉텀은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세피엔 밸브를 넣기로 했고 20mm를 넣기로 해서 마이너스 1.5 정도 하면 10% 오버사이징 되어서 마이너스 1.25 정도를 언더필해서 임플란테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엔지오그래피로 에어토그래피 시행하고 밸브 로딩한 다음에 밸브 높이 잡고
시술 중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임플란테이션 했고 임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보면은 밸브가 조금 덜 펴져 있죠. AR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언더필이 부족했구나 해서 1cc 정도 오버필한 다음에 벌론 엔지오플라스를 다시 시행했고요. 이후에 T를 확인해서 파이브럴 리키지가 미니멀하다는 걸 확인하고 임플란테이션 끝난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PBL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임플란테이션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아까 스터디에서처럼 정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잘 임플란테이션 됐지만 한 8 정도는 그래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AR은 거의 없습니다. EKG는 뭐 특별한 문제 없었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PPM이 환자의 나쁜 예와 잘 연계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타비가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몰 애널러스에서는 PBL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밸브끼리 비교해 보면은 벌룬 익스펜더블보다 셀프 익스펜더블의 헤모다이내믹 더 좋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것이 클리니컬 아웃컴까지 연계되느냐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는 문헌상에서는 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험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셀프 익스펜더블에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한 케이스가 좀 생겼긴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남대 김주환 선생님께서 그 에오틱 디지즈 컴바인된 CVAS 탑이 요약 테바이발 아마 같이 한 케이스 어떻게 할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주환입니다. 제가 맡은 토픽은 에오틱 디지스에 있어서 CVAS 치료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고요. 케이스는 91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디스미얼 주소로 내원했었고, 뭐 안자이나도 있었고, 에코를 했었는데 CVAS 프레저 그랜트 뭐 87 나왔던 환자입니다. 근데 프리탑 이블레이션 하려고 보니까 압도미널 레오타에 6cm 정도의 스로모틱 어누리즘 있고 다일레이션 있고요. 더구나 이렇게 렉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록시말 렉은 또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돼 있어서 에바를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구부러질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상태였었고요. 일단 저는 먼저 타비를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뭐 시스는 어차피 이제 에바 사이트를 지나서 시스가 들어갔고 이제 문제는 벌룬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벌룬을 밀더라도 텐전이 이제 밑쪽으로 좀 가면서 잘 안 들어가서 스몰 벌룬을 먼저 한번 하고 두 번째 25mm 벌룬 한 다음에 34mm 에볼 R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태는 이 정도에서 뭐 깊이는 만족하고요. 결과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에반을 시행했고요. 생각보다는 앵귤레이션이 잘 이렇게 심하진 않아서 이렇게 잘 펴진 것 같고 그래서 에반은 잘 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에오틱 밸브에 트리플 A가 있고 시비어 에오틱 스테노시스에서 먼저 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에바를 시행했고 뭐 큰 문제 없이 뭐 성공적으로 됐던 그래서 흔히 보시는 케이스일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3세 남자 환자고요. 디스미아로 내원했었고 전에 RCA하고 PDA에다가 PCR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뭐 시비어 에오틱 스테노시스고 이번에 뭐 프로젠트는 51 정도 돼서 뭐 정도이고 로우 익스트리미시티에서도 발인데 아까 치매했던 환자는 이 에바를 했을 때 앵귤레이션이 걱정인데 여기는 이제 일리아 아터리까지 다 인볼브 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휴지한 상태이고요. 페리페럴 아터리도 굉장히 좀 많이 꼬여 있는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에오토그램 해서 보시면 에오토 어느리즘도 걱정이지만 이쪽 왼쪽은 뭐 이렇게 꺾여 있고 여기도 일리아 아터리 어느리즘에 뭐 꺾여 있는 그래서 이게 에바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버텨줄 건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에바보다는 먼저 타비를 먼저 하기로 생각을 하고 피그테일 에오토그램 하고 템퍼레 넣어놓고 따라서 시스 넣었습니다. 시스 넣는데 뭐 앵귤레이션 되긴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올라가고 사이즈는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근데 여기가 이제 소라스 에오타에 이제 또 이쪽에 있는 부분이 또 앵귤레이션이 상당히 심하게 있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진짜 8mm 벌룬을 넣어서 이제 벌룬을 한 대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일반적인 벌룬을 통과하면 밑에서 다 텐저를 먹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8mm 벌룬을 통과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12mm 벌룬을 통과해서 벌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mm를 벌룬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통과가
간신히 됐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되고 이 다음에 이제 밸브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밑에 있는 데서 텐전을 다 먹고 밸브가 이걸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뭐 롱시스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밑에 뭐 에바를 먼저 해놓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서브클라비언 어프로치로 하기로 하고 서브클라비언 어프로치해서 다양스럽게 뭐 타비는 뭐 서브클라비언 오니까 이제 뭐 텐전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해서 더구나 33mm 이렇게 해서 인서션을 했고요. 뭐 약간 이쪽에 좀 덜 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깊이나 이런 것은 잘 좋았고 뭐 타비는 잘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에바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와 트리플 A가 같이 있는 경우 보통 보시면 한 5% 정도 된다고들 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에바가 해야 되는 트리플 A하고 시비어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뭐 같은 조건에서 생기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218명 정도 합의했었는데 그 중에서 에바를 같이 했던 환자, 뭐 태반은 없었고요. 에바를 같이 했던 환자가 약 3명이어서 1.3%. 저희도 좀 경험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타비하고 에바를 할 때에 뭘 먼저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냐, 나눠서 할 것이 낫겠냐라는 비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를 하는 거냐, 스테이지를 플러스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건 뭐 통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걱정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타비를 하게 되면 처음 날, 두 번째 날 혈압이 올라가더라. 특히나 이렇게 혈압 올라가는 환자들이 나중에 보면 매우 더 좋더라. 뭐 이런 결과들 많이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PP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뭐 120이었던 환자가 다음 날 보니까 160, 180에서 뭐 약 쓰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타비를 하고 나서 BP가 올라가는 것들이 트리플 A의 럽처의 리스크가 더 높지 않겠냐. 그래서 원 스테이지를 하면 이런 거 없고 스테이지를 하면 이틀이나 3일째 혈압이 올라가면서 럽처되지 않을까 해서 원 스테이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보면 타비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보면 약 5.9%, 그다음에 블리딩 13.6%로 굉장히 높습니다. 에바도 4, 3,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8% 정도의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시저 이쪽도 한 13%, 이 정도 8%의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건데 순차적으로 이 컴플리케이션을 동반을 하면서 할 거냐, 차라리 한 번에 하면 그냥 13% 내에서 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않겠냐 하시면서 이렇게 13 더하기 8보다는 13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타비 하면 저희 뭐 일주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좋은 센터는 3일 만에 이제 퇴원시키기도 하고 또 컴플리케이션 계시면 이 정도의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에바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센터는 열 나기 전에 보내는 뭐 센터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3, 4일 열 나는 거 기다려 봤다가 안 나면 퇴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해서는 보름이 넘어가는데 차라리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퍼레이션 타임도 이제 이거 그러면 둘 중에 뭘 먼저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보고들을 하고 보면 여기 보시면 16개 중에서 13센터는 타비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3개 센터에서는 에바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타비를 먼저 하는 게 대부분의 대세인 것 같아요. 에바보다 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바 하는 것이 대세인 건데, 그러면 무엇이 더 좋을 것이냐?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이 생길 수 있는 확률, 타비를 먼저 했을 때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확률이 더 높죠. 에바를 먼저 했을 때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될 확률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타비를 하면서 밀다 보면은 이제 그 에바나 테바 지역에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가 먼저 하는 게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을 더 줄일 수 않겠냐. 그다음에 프로시저 중에서 에오틱 디스섹이나 에오틱 럽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도 에바를 먼저 하는 게 더 적지 않겠냐. 그다음에 에오르토 일리악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디스클로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에바가 먼저 할 때 생길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리커버리 프롬 카디오제닉 쇼, 그러니까 에바 후에 카디오제닉 쇼크가 왔을 때
이게 해결할 수 있겠냐 할 때에는 타비를 한 것이 더 쉽지 에바를 먼저 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로컬 스럼보시스는 에바를 먼저 한 것이 더 많은 것. 그래서 뭐 어떤 장점을 보면 타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장점을 보면 에바가 더 먼저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문제는 아까 저 걱정했던 저 첫 번째 케이스 같이 에오틱 앵글이 심한 환자에서 에바를 먼저 하고 나서 타비 밸브를 올리다가 그 프록시말에 있는 후크에 이제 밸브가 걸려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셀프 이스탄불을 하는 게 훨씬 더 그걸 크로스하기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벌론 익스펀드블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갖고 걸리면 살짝 벌론 해가지고 옆으로 뺀 다음에 올렸다 벌론 빼고 다시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먼저 에바를 하고 그 앵귤레이션을 다시 벌룬 익스퍼블을 통과하실지는 어쩌긴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소라식 에올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라식 에올타에 있어서는 조절이 가능한 벌룬 익스퍼블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소라식 에올타 어센딩 소라식 에올타에 어누리즘이 있으면 셀프 익스퍼블을 이제 컨트롤하기 좀 힘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셀프 익스퍼블 좋아하시는 선생님은 우리는 스네어 하면 돼. 스네어로 이렇게 걸어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어. 앵귤레이션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바나 테바를 먼저 할 거냐 탑을 먼저 할 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일단 어누리즘이 더 많은 환자, 어누리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탑을 했을 때 위험도를 보면 훨씬 더 에바 있는 환자들이 확실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직까지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뭐 케이스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쉬운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한양대병원의 국형돈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신 모양입니다. 에어틱 밸브 인 밸브 케이스에서 벌룬과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이 밸브 인 밸브 프로시저 할 때 벌룬 익스펜더블과 셀프 익스펜더블 어떤 차이 있는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틱 밸브 인 밸브는 뭐 일단 명확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드 OP가 쇼텀 모탈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랜드마크가 상당히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컨트라스트 쓸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엔조 영상은 2010년도에 트랜스 AP 컬러 한 건데 이 당시에 벌써 밸브 인 밸브 XT로 한 거 보면은 예전에 프로시저 하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아우틱 밸브 인 밸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밸브 인 밸브가 무조건 쉬운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네이티브 타비보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이 밸브 종류가 어떤 것인지 스텐트가 되어 있는 건지 스텐트 없는 것인지 또 최근에 이제 스튜얼리스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조금 달라지고 밸브의 모델과 사이즈를 알아야 그 밸브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로스코픽 랜드마크가 밸브 종류마다 조금 더 달라서 거기에 따른 밸브 위치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인터널 다이아미터 중에서 트루 인터널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이제 리프렛을 제한 두께를 재기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사이징하는 법 그리고 특히 이제 밸브 인 밸브 프로시저에서 조금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코로널 옵스트럭션이나 레지두얼 그레디언트, 페이션 프로세시스 미스매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셀프 익스펜더블 했던 경우 먼저 보여드리면 84세 환자고 디스미아 오셨고 약 10년이 채 안 돼서 소린 소프라노 20mm 밸브를 했었는데 이게 재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널리 마운트된 페리카디알 리플렛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CT에서는 이 소잉 링에만 레디 오펙한 라인이 보이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브 페일리어 모드는 시비어 AS로 페일을 했었고 CT를 보시면 CT 상에서 이제 인터널 다이아미터를 잴 때 이 네오 애뉰루스라는 게 결국은 스윙롱에 이제 레디 오페크 라인을 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밸브 인 밸브를 할 때는 코로널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너스 오브 발살바는 상당히 좀 넓은 편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너리 하이트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낮아 보였는데요. 왼쪽 오른쪽 모두 낮았지만 특히 왼쪽이 이제 아주 좀 낮다고 생각이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브 밸브 프로시저 때는 이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지컬 밸브가 어떤 타입이냐가 이제 좀 더 중요한데, 다행히 이 환자분은 인터널리 마운티드 리플렛이었기 때문에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밸브 밸브 할 때 고려해야 될 여러 요소 중에 이 버추얼 밸브를 실제 코로너리 오스티움과의 버티컬한 위치의 길이를 봐서 이 길이가 4mm가 좁아지면, 이렇게 익센트릭하게 위치해 있으면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보니까 이 레프트 코로너리 오스티움 쪽으로 상당히 좀 버추얼 밸브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이 환자는 레프트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위험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맨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었고요. 그리고 아울틱 브레프를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이 아울틱 루트를 수술 당시에 많이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오스티움이 상당히 가깝게 밀접해 있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바실리카라는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을 막을 수 있는 메소드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서지컬 밸브를 트랜스버스 해가지고 그걸 이 스네어로 잡고 라세레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바실리카 프로시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시저를 하고 나서는 이제 밸브를 위치를 잘 시켜야 되는데, 아우틱 밸브인 밸브 할 때는 이제 네오 애널루스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피에는 15% 정도를 LV 사이드, 에볼루트 같은 경우는 4mm 정도를 이제 LV 사이드로 놓으시면 되겠고, 대부분 스윙링이 있는 부분들이 그 위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스윙 레디 오페크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4mm 정도 타겟해서 파이널 릴리즈를 잘 했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한 11.5, AR 인덱스는 47.2로 파라베블라 리키지 없이 잘 펑션하는 밸브를 잘 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쓰고 있는 에볼루트 R이나 프로에 대한 원이어 클리니컬 아웃컴이 보고된 바가 있었는데 한 6,000명 정도가 됐었고 대부분 R이긴 했었습니다. STS 스코어는 7.7,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에 거의 근접한 환자들이었는데 원이어 모탈리티가 10%가 채 안 되는 것 봐서는 상당히 액셉터블한 리절트를 보여주고 있었고,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프로에서 적었던 것은 과연 프로 자체에 바뀐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커스브 오버랩 뷰의 컨셉의 등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좀 적어 보였고, 다른 컴플리케이션도 네이티브 밸브 타비에 비해서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신형이든 구형이든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라벨 사이즈, 작은 밸브일수록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많이 남는 것으로 보여서 이 밸브인 밸브에서는 조금 가급적 큰 밸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 보면은 옛날 XT 가지고 5년 팔로우업한 데이터가 있는데 한 300명 좀 넘는 데이터인데, 역시 밸브 사이즈가 작으면 하드엔드 포인트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밸브 사이즈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나온 그 사피엔 3와 울트라를 가지고 TVT 레지스트리를 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 하이 서지컬 리스크가 빨간색, 그렇지 않은 리스크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고, 점선은 네이티브 밸브, 실선은 밸브인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인 밸브들이 리스크가 더 높은 환자들, 낮은 환자들 모두 비교를 해도 네이티브 대비 오히려 더 낮은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양호한 클리니컬 아웃컴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벌룬 익스펜더블 한 경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벌룬 익스펜더블로는 밸브인 밸브를 하지 않아서 저희 안암병원 유철원 교수님 케이스를 좀 빌려왔습니다. 이 환자는 에드워즈 마그나 21mm, 이 밸브도 마찬가지로 인터널리 마운트돼 있고 페리카디얼 리플렛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밸브는 레디오 오페크 라인이 굉장히 잘 보여서 이 타비 시술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사이징 할 때 아까 제가 트루 인터널 다이아미터를 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1mm라고 하면 라벨 사이즈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인터널 다이아미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렛의 두께에 따라서, 리플렛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트루 인터널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리플렛의 두께를 제한 이 크기가 실제 환자의 타비 밸브의 사이즈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 환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21mm 밸브의 트루 아이디는 19mm.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는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 기존의 서지컬 밸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사피엔 밸브를 어느 쪽에 위치할 것이냐가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마커들이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센트럴 마커의 끝단에서 3mm 정도만 이제 그 네오닐루스보다 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위에만 이렇게 마커가 있는 가운데에 있는 서지컬 밸브의 경우에는 아웃플로에서 위로 2mm만 삐져나오게 하도록 하고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센트럴 스윙링만 약간 마커가 있는 이런 애뉴루스의 경우는 이제 센트럴 마커의 베이스를 애뉴루스 라인에 맞춰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서 밸브에 따라서 조금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m 사피엔 3 밸브를 위치를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인플레이션 했었고, 여기서 보시면 아마 습관적으로 처음에 약간 인젝션을 하려고 하다가 필요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냥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랜드마크가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보면 프레셔 그레디언트 13.5, AR 인덱스 31,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끝난 밸브 프로시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밸브 프로시저 할 때 서지컬 밸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임상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보고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비드 리지스트가 이제 밸브 프로시저 레지스트리 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인데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밸브들은 사실 셀프 익스펜더블 쓰든 벌룬 익스펜더블 쓰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서지컬 밸브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셀프 벌룬 익스펜더블이 조금 더 불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PPM이 생긴 환자군들은 확실히 리인터벤션 레이트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밸브 종류만 비교해 보면 벌룬 익스펜더블이 조금 재시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브 PPM을 줄이고 또 그레디언트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밸브 사이즈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레디언트를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디 오페크 마커들이 잘 나와 있는 경우들은 저희가 마킹 위치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특히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네이티브 밸브보다 훨씬 좀 미끌거리는 성향이 있어서 슬리퍼리하게 이 앵커가 잘 안 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브 프랙처링을 할 수가 있는데, 밸브 프랙처링 할 수 있는 밸브들에서 저희가 프랙처를 하면 3-4mm 정도의 다이아미터 게인을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틀라스 골드라는 이제 NC 벌룬을 사용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수급이 쉽지가 않아서 아주 자유롭게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밸브 프랙처의 어쨌든 헤모다이내믹한 베네핏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베이스라인이고 밸브 하고 나서 그리고 밸브 프랙처까지 시키고 나서는 헤모다이내믹이 상당히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트리팩타라든지 핸콕2 같은 몇 개의 밸브들은 또 프랙처링이 불가능한 밸브들도 있어서 이걸 잘 파악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리하면 이 하이 서지컬 리스크를 가진 서지컬 밸브 페일리어 환자한테서 아우틱 밸브는 상당히 피지블한 것 같고요. 예전 세대는 XT나 코어 밸브를 가지고는 5년 데이터까지 다 괜찮다고 돼 있고, 최신의 사피엔 3 울트라 그리고 코어 밸브 프로 R 이런 것들 보면은 미드텀 모탈리티 레이트 좋고 페버러블 헤모다이내믹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밸브 종류와 상관없이 다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밸브 타입을 잘 보시고 버추얼 밸브와 코로너리 오스티움까지의 디스턴스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걸 베일아웃 하는 방법으로 바실리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의 서지컬 밸브가 작으면 우리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PM 리스크도 커지고 레지얼 그레디언트 나빠지면서 이제 결국은 클리니컬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밸브 중에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리어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밸브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밸브를 가급적이면 높게 임플란테이션하고 밸브 프랙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머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세션의 패널 선생님들은 상계백병원의 김가진 선생님, 고대 안암병원의 김주현 선생님, 부산백병원의 양태현 선생님, 그리고 대전성모병원의 이윤희 선생님께서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장 선생님들, 패널 선생님들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 선생님. 그 셀프 익스펜더블하고 발론 익스펜더블하고는 그러니까 발론을 줘서 센서를 늘리냐 그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커스 밸브는 프로시저 특성상 결국 프리 발론하고 포스트 발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차이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양측의 어떤 장점을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보면은 바이커스 밸브상 특징이 뭐냐면은 엑센트릭하게 벌어지는데 그리고 가장 좁은 부분이 그 라페 레벨을 있으면 그걸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 코로너리 obstruction에 관한 문제는 전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 왜냐면은 한쪽으로 더 밀리면은 더 그 obstruction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위에다 설치하면은 화이트 문제가 새로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독특한 특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라베블라 리키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압력을 주는 적정 압력이 설정됐으면 거기만 주고 왜냐하면 럽처나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코로너리 오클루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리플릿 칼슘이 이 칼슘이 많기 때문에 그 익스텐디드한 벌키한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경우에 그 리스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너리 테이크오프가 약간 좀 낮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약간 사이너스 발살바가 이 바이커스 있는 사람들이 좀 큰 경향이 있어서 그 높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이너스 발살바 넓은 게 다 이렇게 좀 컴펜세이션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경험상으로는 칼슘이 얼마나 많았냐가 더 중요한 코로너리 오클루전의 팩터인 것 같고요. 아까 제 데이터에서 보면 PBL 마더레이트하게 있는 게 저희 21명 중에 2케이스 코어밸브에서 있었는데 PBL은 확실히 그 코어밸브에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은 거꾸로 애뉴럴 럽처의 가능성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그 사피엔에서 좀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슬로우하게 천천히 인플레이션하고 얘가 어디로 갈지를 미리 예측하고 하면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 항상 이 세이프티 이슈 때문에 걱정되는 게 거스인데 그 삼성은 애뉴얼 럽처 케이스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저희 바이커 스피드 21케이스 다 괜찮았습니다. 그 천천히 분당에서는 또 빈도가 얼마나 됐어요? 셀프하고 발론하고 그리고 애뉴얼 럽처 인저리 케이스? 없습니다. 네, 없었어요. 그게 참. 플랜을 잘하면 음. 사이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희 뭐 애널 럽처 한 케이스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뭐 럽처라는 거가 실제로 오버사이징을 하면 럽처는 당연히 많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전부터 이제 주의를 해서 오버사이징 안 했는데도 럽처되는 케이스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오버사이징 인덱스가 9% 정도 오버사이징을 하고 파라벨블라 릭이 있어서 이제 포스트를 해서 0.1cc 플러스 해서 오버사이징을 한 11% 정도 되게 했는데 럽처가 되는 거예요. 0.5c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unexpected 럽처 말고는 사이징을 잘 하시면 럽처는 피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칼슘의 위치랑 어마운트 그 다음에 코로너리 obstruction 리스크 이런 거 따라서 어떤 밸브를 사용하고 어떤 사이즈를 사용할 거냐를 잘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커스피드 AS가 퓨어 AS만 있는 게 아니고 AR을 동반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적어도 마일드 이상의 AR이 있기 때문에 파라밸브라 릭이 너무 이센트리시티 때문에 파라밸브라 릭이 안 생길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릭이 환자의 에브리 펑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파라밸브라 릭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롱텀 데이터들이 있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디베이트 떠나서 뭐가 더 좋아요? 채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성모 장 교수님은 프로포션에 어떻게 되고 애뉴얼 인저리 경험은 어떤가요? 서울성모는?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에볼루스로 하고 있고요.
그 가끔 이제 타이완 바이커스피드인데 나페만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밸브 리플릿 팁에는 칼시피케이션이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페엔이 훨씬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디스크가 적어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게요. 지금 코멘트 하신 거는 밸브 앵커링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네, 거죠. 밸브. 근데 이제 밸브 앵커링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AR 패톨로지인 경우에 앵커링 될 게 없는데 저런 셀프 익스펜딩을 외국에서 썼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습니까? 아, 그 이슈에서 예. 셀프 스펜딩을 쓸 건지 선생님 말씀하신 근데 이제 것처럼 바이커스피드, 트리커스피드하고 달리 칼슘이 버든이 많기 때문에 깊이 않고 헤모다이나미컬리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셀프 발론을 쓰면은 그러니까 셀프를 써서 헤모다이나믹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그게 슈프라 에누라 타입이고 그게 밸브가 위치한 곳은 이제 칼슘이 없으니까 비교적 나온다하게 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셀프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요.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하면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슈프라 그 모양을 보면 슈프라 에놀라의 링이 올라가서 해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밸브 익스펜더블이 아니 발론 익스펜더블이 좋은 이유는 다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 제로, 타입 라페에 칼슘이 없는 경우나 막 마일드한 경우는 이건 그냥 보통 트라이커스프하고 똑같이 벌리면 이게 그 애뉈라 포션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개념상 근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많아서 이게 안 늘어날 것 같고 위험한 경우 이런 때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슈프라가 좀 더 좋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 교수님께서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면서 왜 이 강의를 갖다가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가능은 한 것 같고요. 아까 전도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대답을 놓쳤던 게 있는데 보면 칼슘이랑 익센트리시티 뭐 이런 것 때문에 센터에 있질 않고 밸브가 아까 또 보신 것처럼 많이 움직여져 있잖아요. 옆으로 움직여져 있고 아까 최승현 선생님 케이스에서도 넌 커러널 커스프에 그냥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양들이 보이는데요. 그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칼슘이 많아서 칼슘을 꼭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서지컬도 할 수 있는 거죠. 바이커스피드 서지컬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나이가 젊고 뭐 그다음에 그런 칼슘 버든 때문에 럽처 리스크가 이런 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는 듀러빌리티 이슈는 이제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뭐 밸브의 듀러빌리티를 거의 8년, 10년, 12년 정도까지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듀러빌리티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정말 칼슘을 이길 수 있고 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한다면 칼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서저리로 칼슘을 리무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에올타, 사이너스 뭐 이런 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를 어느 정도 잘 가져갈 수, 내추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제 너무 큰 경우는 그 다음 또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익센트릭하게 있다 하더라도 펑셔닝만 잘하면 그거가 환자의 예후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걸로 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어서 다른 연자 선생님들이 스몰 애놀라이, 컴바인드 에어틱 디지즈, 밸브 여기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김주환 선생님 거 이슈는 우리는 한 2케이스 정도 그래서 코로나에 들어왔지만 뭐 PCR 프록시말에 뭐 넣어놓고서 디스탈 넣어놓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또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 이런 것 때문에 타비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일렉티브로 이 바스큘라 액세스도 좀 힐링이 되고 아주 초응급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렉티브하게 좀 스테빌라이즈 된 다음에 따로 세퍼레바를 뭐 하고 이렇게 한 2명 정도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저는 더 스테이블하다 느껴지는데 그 세 케이스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건데요. 2케이스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타비가 성공이 됐었죠. 근데 문제는
탑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푸시를 하던 것이 밸브를 크로스 못하고 이게 에바나 테바 쪽을 때리면서 뒷색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저 에바나 테바를 하고 탑을 하는 게 맞겠다가 지금 이제 아까 논문이나 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가 보였던 케이스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해서 탑이 먼저 해놓고 에바는 좀 편하게 하는 게 또 어떻겠냐가 제 그 아까 그런 경우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세퍼레이트 액세스를 세퍼레이트 예. 한 거니까. 그냥 서브클라비안 쪽으로 어프로치해서 탑이 하고 에바는 그냥 편하게. 근데 이 그 한자를 탑을 하기 위해서 계속 푸시를 했더니 에바가 계속 어느리즘 쪽으로 카세트가 계속 밀리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에바를 해놓으면 그 앵귤레이션 때문에 밸브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다른 루트로 시술을 했었습니다. 다른 패널 선생님들 코멘트. 한정규 교수님한테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그 스몰 애널루스는 사실은 나이들이 많아지고 이제 갈수록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몸이 작으니까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닥칠 것 같은데 거기 PPM이랑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가 프리딕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스몰 애널루스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하고 오버사이징 레이쇼 스트래티지 어떻게 갖고 가시는 게 좋을지 우리가 오버사이징을 넓히면은 PPM은 조금 줄어들 거고 그 대신에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PPM은 시비어 PPM에서 특히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고요. 다만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는 환자한테 넣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현재로서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들이 롱텀하게 예후가 좋지 않다는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넣었을 때 그렇지 않은 퍼포먼스나 이런 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보고 데이터 모여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시비어 PPM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좋지 않은 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혹은 모더레이트 PVL 이런 것들이 환자의 탑이 예후의 결정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다면 이펙트 오리피스를 넓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몰 애뉼라이라고 해서 오버사이즈 레이쇼를 다르게 가져가지는 않지 않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빠뜨렸는데 오버사이즈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탑이가 서지컬 AV보다 좋다라고 하는 근거 중 하나가 이전부터 오버사이징 해왔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 애널러스 다이미터 기준으로 혹은 뭐 에이리어 기준으로 세피안 이름은 10% 정도 오버사이징 하신 거는 여전히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근 쌤들 질문 하나 케이스 더 바이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탑의 케이스보다 그 트랜지언트하게 돌아오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별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페이스메이커를 넣으시나요? 스몰 레머너스라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다른 스트레지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기본 워낙에 탑이 한 10년쯤 전에 탑이 도입돼 초창기까지나 일주일 정도 지켜봐서 돌아오지 않는 보호 문제도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를 결정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는데 최근에는 환자 너무 고생시키는 면도 있고 보호 문제도 삭감 문제가 좀 해결된 것으로 되어서 발생하면은 하루 이틀 내에 지켜봐서 괜찮으면 일단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고 지켜보면은 넉 달까지 지켜보면 그 중에 절반은 페이스메이커 인디펜던스가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디펜던스 사라지는 거는 있기는 한데 그러나 또 절반은 디펜던스 생기기도 하고 또 환자가 페이스메이커를 장기간 오래 있는 것도 상당히 나이 드신 환자에서 고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컴플리트 에이블로 정도 생기면 다음 날 정도에 임플란테이션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밸브인 밸브는 많이들 하시는지요? 네. 국경돈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탑이 시술할 때 이제 CT로 플래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까 보여주신 거 보니까 이제 밸브인 밸브 플래닝 할 때는 기존 밸브 안쪽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CT에서 혹시나 이게 벌론 익스펜더블이나 셀프 익스펜더블 선택할 때 이제 앵커링 문제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CT 플래닝 할 때 혹시 뭐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앵커링 포인트 자체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아주 명확하게 잘 되는 편인데 실제 거기에 잘 앵커가 될 거냐 이제
미끄러지지 않냐 이게 이제 이슈일 것 같고요. failed bioprocesses는 대부분 칼슘이 심하지는 않고 어떤 경우는 이제 펜스포메이션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CT에서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를 볼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네이티브 탑이 볼 때랑은 다른 점이 기존의 네이티브 밸브가 아닌 서지컬 바이오프로세스를 스윙한 게 꼭 아울팅 루트의 정중앙에 꿰맨 게 아닐 가능성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센트럴라이즈한 발돼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대부분 이제 레프트 코로널 커스비 저는 경험적으로는 가까운데 그쪽에 가깝게 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3D 리컨 프로그램이 가능하신 센터에서는 버추얼 밸브를 하이트에 맞춰서 세워보시고 그게 실제로 코로너리 오스티움과의 거리가 만약에 아주 가깝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mm 이하거나 하면 이제 다른 베어라우 스트래티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코로너리 하이트, 버추얼 밸브 투 코로너리 오스티움, 또 사이너스 발살바, 사이너튜블라 정션의 하이트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리플렛이 어떻게 마운트돼 있고 길이가 어떤지 이런 것이 너무 복합적으로 사실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적으로 판단하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스코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만 딱 궁금했었는데 아까 그 바실리카 케이스는 아틀라스 골드로 안 뽀개져서 바실리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풍선으로 못 깨는 시절의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깨져요? 사실은 제가 저 케이스 준비할 때는 바실리카 후에 이제 밸브 프랙처까지 사실은 제가 계획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제가 이번에 케이스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 시술을 실제 하기 전에 그 전에 아주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 브랜드의 밸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먼저 시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실리카는 저희가 밖에서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저 밸브 프랙처는 잘 되지가 않고 벌룬이 럽처돼 버려가지고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거는 이제 프로비저널 밸브 프랙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밸브 프로시저 끝나고 레지두얼 그레디언트가 20이 넘으면 그러면 밸브 프랙처 하자. 근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던 케이스고 기본적으로는 밸브 프랙처는 코로널 옵스트럭션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ppm과 그레디언트를 줄이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밸브 프랙처라면 오히려 균형을 잘 맞추셔가지고 너무 한번 감사드리고 그 나머지 굉장히 컴플렉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좋은 총례를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